월급쟁이 부자들이니까 네. 월급쟁이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월급쟁이 23년 차까지 했어요. 하기 싫은 일들을 월급쟁이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딴 거를 쳐다보게 되세요. 왠지 나오면 잘할 것 같고 전업 투자하면 잘할 것 같고 절대 안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월급은 빌딩 부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같다. 직장인분들, 우리 월급쟁이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사이클로 보는 부동산 시장 요 관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착공이나 분양 모두 역대 최저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집을 짓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러다가 또 한 2, 3년 후에 공급 부족이라 그러면 또 막 이렇게 또 지어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항상 얘기했던 내용 중에 네. 전지적인 3자 시점 있죠. 네. 이것들을 뒤로 물러나서 보셔야 돼요. 뒤로 딱 물러나서 보게 되면 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애들이 누가 있느냐. 첫 번째, 우리들이 있죠. 대중들이죠. 네. 두 번째, 건설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핸들링한 정부가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건설사예요. 건설사들이 지난 몇 년 전에는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라고 해서 엄청나게 짓고 분양을 하고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랬겠어요? 돈 마진이나 돈 벌려고 했던 거죠. 네. 그거를 하려고 했는 이유는 역시 보너스 좀 많이 받아가려고 또 이렇게 했겠죠. 뒤에 물러나서 보면 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갑자기 금리도 급등하고 네. 하면서 뭐가 문제가 됐어요. 네.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건설사가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큰일 났다. 음. 그러면은 인허가를 받으려고 했던 부분도 조심하게 되고 이미 받아놓았던 것도 착공을 안 한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에서 정부가 보니까 요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PF 대출 얘기하죠. 네. 대출 받아서 뭔가 돌려야 되는데 맞아요. PF 대출에 문제가 된다니까 그러면 뭔가 좀 해줄까? 뭐 할까? 분양가 상한제 뭐 조금 완화해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서울은 그나마 괜찮은데 네. 지방은 아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금 현재 착공이 안 되거나 허가를 받은 부분이 사라져가게 되면 앞으로 몇 년 후에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거는 또다시 100%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100%라고 얘기하면서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죠? 공급이 부족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죠. 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네. 한번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한마디 던지고 가는 거죠. 네.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공급 물량이 없고 시장이 침체됐다는 얘기니까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안 사겠죠.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는 게 먼저일까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먼저일까요? 전세가. 전세가. 집을 안 사니까 집을 사야 집값이 올라가죠. 그러네요. 전세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흘러가요. 네. 근데 여기서 다들 보면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데 한두 개를 빼먹어요. 그렇죠. 이제 빈틈이 있으니까. 네, 네. 빼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시장은 사이클상 네. 이렇게 공급 부족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심리가 일부는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예전에 비해서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은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 나오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 상승으로 나온다. 그러면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현실과 현상을 관찰하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유튜버 중에서 상승론과 하락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네. 그 중간이 듬성듬성 빠져있는 분들이 좀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 와서 그 전 단계에서 실제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네. 전세 가격 상승을 이용한 투자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부터는 고민할 초창기가 된 시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이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뭐 부령님께서는 20여 년간 이 시장에 계셨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요? 공급 부족했다가 다시 그렇죠. 풀었다가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을 것 같은데 사이클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떤 시기라고 지금 좀 봐야 될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올 때 보면 네. 반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나서 네. 다시 상승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네. 솔직히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즉 왜 그러느냐? 네. 저는 오히려 쇠퇴기 속의 상승기라고 봐요.
쇠퇴기 속의 상승기다. 자, 왜 그러냐면 네. 여러분 주식 그래프 많이 보셨죠? 네. 주식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떨어질 거예요. 네.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죠. 네. 그러면 떨어지는 가운데서 상승이 있죠. 그 안에 있죠. 안에 네, 있죠. 네, 네.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쇠퇴기죠. 네. 하락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그래프가 완만해서 그렇지 사실상 쇠퇴기라고 말하는 속에서 상승기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왜 불용이라는 사람은 이런 데 나와서 안타깝게 자꾸 쇠퇴기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샤머니즘이다. 왜 자꾸 그 사이클에 의존을 하느냐. 아니 쇠퇴기면 어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다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쇠퇴기냐 상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쇠퇴기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이제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네.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네. 약간은 지금은 쇠퇴기 속에서 상승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바로 직전의 모습이 너무 오랜 기간 상승했어요. 네. 2014년도에 서울 아파트 분양가 5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평균 퉁쳐가지고 한 10억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3배 올랐거든요. 네. 사람들이 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우리는 지금 뭘 바라고 있죠? 15억 주고 사고 30억이 되길 바라고 있죠? 가능할까요? 아니죠. 아닐 거예요. 냉정하게 그런 걸 봐야죠. 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뭔지 아세요? 서울시장에서 아마 뉴스 기사를 찾아보시면 네. 나오실 텐데 네. 갑자기 요즘 들어서 2030 세대들이 소형 아파트를 사기 시작해요. 안 그래도 소형 아파트를 요즘에, 많이들 네. 사는데. 네, 요즘에 사고 있다. 네. 근데 한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네. 소형, 중형, 대형 중에 뭐 사고 싶으세요? 중형 이상. 중형 아니면 대형이죠. 네. 소형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계시죠. 근데 왜 소형 살까요? 돈이 없어서예요. 네. 그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늘어나기가 어려운 시장인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자체가 뭐 반등장이 왔고 다시 청약시장에 불붙고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장이 된다. 너무 논리에 실제로 근본적인 그 부분들을 다 빼놓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한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은 약간 너무 많이 오른 이후의 시장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시장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 와중에서도 돈 버는 시장이 뭐였느냐? 작년 12월 달에 그렇게 분위기가 심각했을 때 샀던 사람들은 지금은 1년 후에 팔아도 돈을 버는 장이 벌었죠. 되겠죠? 네.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쇠퇴장에서도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장은 그동안 얘기 많이 하지 않았던 급매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익숙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급매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은 반등장이면은 틀림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또 얘기했었죠. 되게 안 좋았을 때 이거는 유사하락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제 말이 맞았죠. 그게 왜 그러냐.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벌고 싶어하고 여전히 투자를 하고 싶어하고 여기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마진을 볼 수 있겠다고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등장이 나온 건데 네. 이 반등장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이제 경제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버는지에 따라 정해져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 부분은 미래를 모르니까 네. 일단 쇠퇴기 속에 상승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분류해 주신 거죠. 이제 쇠퇴기. 그쵸? 저희가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중요한 것은 쇠퇴기라고 해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쇠퇴기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직전에 상승장이 이어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상승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져 버려 있는 그 상황인 거거든요. 구매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투자하려는 사람들이거나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쇠퇴기 보면 주택 공급이 증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바로 직전의 모습인 거죠. 다시 재밌는 거는 요즘 그 텔레비에 나오거나 또 네. 요즘에 신문기사 나오는 것들이 공급이 2, 3년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것들이 바로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침체기, 꾸준히 감소로 연결될 거라는 거예요. 요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지금 얼마 전까지는 증가세였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FM처럼 네. 공식대로 외우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스마스하게 위어지로 연결되는데 쇠퇴기인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주택 공급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 아직 전세 가격은 상승세기보다는 역전세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이 시기 때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네. 맨 마지막에 정부 정책이 시장 정상화를 검토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돈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이때 투자가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죠. 정부가 이제 개입을 시작할 그런 시점에.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 정부가 작정하고 집 사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아닌데 지금 우리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집을 사라고 풀어준 규제 완화랑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혹시라도 지금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이 엄청나게 막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지금 막 들썩썩 하잖아요. 네. 100% 정부 규제 나와요. 지금 이거 풀어준 이유는 니네들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살려줄게 라고 풀어준 건데 2008년 9월 달에 금융위기가 터지고요. 네. 그리고 11월 달에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요. 대다수 규제를 다 풉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달, 2월 달에 강남부터 상승을 시작하고 5, 6월 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월인가 10월 달에 대출 규제로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혼동긴 거예요.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참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다. 네.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얼마나 지금 혼돈의 시기인지 또 그 안에서도 어떻게 기회를 찾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침체기 때 결정적으로 이런 규제가 확실히 완화가 됐다 혹은 강화가 됐다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 작정하고 집 사라 라고 표현했죠.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작정하고 집 사라라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려면 무엇을 풀어줘야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양도세 면제입니다. 세금 면제군요. 다주택자 규제 계속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네. 세금은 여전히 안 풀고 있죠. 네. 뭐 일부 풀어줬다고 하지만 근데 세금이 예를 들어서 감면 또는 완전 면제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 다 네가 가져가라. 그러네요. 나 안 가져갈게. 네. 그럼 뭐예요? 작정하고 집 사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재밌는 현상이 또 뭐가 있냐면 그래도 사람들은 이미 몇 년간 힘들었기 때문에 네. 안 사요. 네. 작년 12월 달에 한 6개월 힘들었더니 집 사던가요? 안 사요. 안 사셨죠? 그러면은 정부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그래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늘려줄게 라고 해요. 그게 청약제도를 개편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2년 동안 가입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1순위다. 네. 근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6개월 동안 가입해도 1순위. 그럼 1순위가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확 확 늘어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푸냐면 분양권 전매 허용 또는 제한을 더 완화시켜버려요. 나 못 믿는다고 산 사람이 돈 버는 거 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98년도도 그랬고요. 2014년도도 그랬고 이번 사이클의 초창기에는 작정하고 집 사라고 얘기를 했던 그 시점은 양도세 면제 100% 감면하고요. 청약제도 개편, 분양권 전매 허용 또는 분양권 전매 기간 완화를 통해서 마음대로 집 사세요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가 그래서 저도 2014년도에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자, 이제 시작해야 되는구나. 네, 우리 부령님께서는 뭐 오랜 실전 투자자로서 수익을 많이 이제 내신 걸로 알고 있지만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서 경험담이 궁금해요. 부령님의 실패담, 성공담? 저는 오히려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을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2030 세대분들이 경험하셨던 것들을 고스란히 겪었던 사람이고 네. 그리고 아까 표현했던 것 중에 저도 5년 만에 은퇴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시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똑같았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가장 처음에 실수한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 놈만 뺐어요. 아까 제가 침체장에서 회복되는 상황에서 청약제도 개편을 하고 분양권 전매를 허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시점에 제가 청약에 당첨이 돼요.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누가 1,000만 원 주고 사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0 몇 살 먹은 30살도 안 된 애한테 1,000만 원을 주겠다는데 팔까요 안 팔까요? 팔고 싶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팔렸죠. 그리고 그 아파트는 2억인가 3억인가가 올라요. 그 과정을 중간에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거 돈이 되는구나. 네. 그때부터 제가 분양권 청약 이쪽에 완전히 미쳐 있었고 이것만 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지금 와서는 제가 어떤 특정 투자 방법 얘기하지 않죠. 시장 상황에 맞춰서 투자하는 거다라고 이제는 바뀌어져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이것만 가지면 100%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투철해지고 그때 또 돈이 벌리는 상황이 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낮춰보는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시작하시죠. 돈이 좀 벌리니까 그래서 부동산 말이지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그때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과하면 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요. 정부가 2002년도에 냄새를 피워요. 규제하겠다. 네. 2002년도에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도에 전면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저는 그냥 오로지 무대뽀로 달렸죠. 네. 힘들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고 네. 그 이후에도 몇 번의 그런 실수들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네. 짧은 기간에 한탕으로 많이 벌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재밌으니까 죽을 때까지 투자하면서 적절하게 벌고 리스크도 적절하게만 앉자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리스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몰빵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시간이 지나면서 몰빵은 위험한 거고 적절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나 이번 장에 얼마 벌었어. 네.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런 단기적인 어떤 결과치 가지고. 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보다 더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나오고 있는 중이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는 확실하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적절하게 벌어도 기간이 쌓이면 복리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실패를 하지 못한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시는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했다가 100만 원 넣어서 벌었는데 네.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네. 1000만 원으로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 다시 빼놓고 500만 원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분산해야죠. 당연히 분산하는데 솔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탕. 1000만 원으로 또 다시 투자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장에서 얼마 전에 20년, 21년 엄청난 과열이었잖아요. 그때 가셨던 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중심지와 주변지와 외곽지 중에서 단기간에 많이 벌겠다고 외곽지의 개수를 엄청 늘리셨을 거예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못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확 꺾여버렸을 때 이분들이 맞았던 것들이 흔히 말하는 역전세라는 네. 거고 더 외곽지니까 안 팔렸죠. 좋은 입지를 가야 된다는 기본 본질을 놓쳤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아마 일반인들이 느끼는 역전세란의 한 10배 이상의 고통이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다라고 사실을 봤고 그분들이 이제부터는 복귀를 하면서 바꿔가야 되는 거라고 봐요. 저도 똑같은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2004년 역전세라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정통으로 맞으셨군요, 그때. 예, 그냥 되게 우울증도 심하게 했던 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근데 나중에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번 되게 크게 당하지 않으려면 적절하게, 그 다음에 시간은 많다.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차원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20년 전이죠. 그때 역전세난을 한번 경험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지금 또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도 조금 조언 하나 남겨주세요. 딱 하나예요. 역전세를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네. 그분이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절대 손해를 안 보는 게 맞을까? 살아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게 맞을까?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것들이 이성적으로는 답변이에요. 본능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지금 역전세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네. 이것도 지금 현재 서울과 수도권 위주, 광역시 위주예요. 정말 외곽으로 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아까도 언급한 얘기예요. 네. 이미 한 번 경험하기 때문에 중심지, 주변지, 외곽지 중에서 이제 외곽지 안 가. 그러면 내 물건이 외곽지면 외곽지가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오래 기간 동안. 그러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한테 메리트를 줘야 돼요. 싸게 팔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직까지 붙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의 약간의 손에 우리 좋은 말 있잖아요. 뭐 일보 후퇴는 이보 전진을 위한 거다. 그런 것들처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역전세란을 감정적으로는 보듬어 드릴 수 있으나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그 이후에 본인들의 앞으로 더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동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냉철하지만 따뜻한 조언이셨어요. 응원을 담아서. 따뜻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실적인, 네. 그렇죠. 쇠퇴기 속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한번 투자를 해야 될까 또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것만큼은 꼭 살펴봐라. 이제 마지막 한번 조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게 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실망은 했을지 몰라도 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쉬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 저 친구는 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했나 보다. 아니요, 놀러도 많이 다녔어요. 그게 아니라 네. 쉬지 않았고 여기에 시간이 얹어지니까 네. 조합이 되면서 판단 능력의 깊이가 달라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 12월 아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에이 나 쳐다보기도 싫어 이런 분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 그때 봤기 때문에 그때 시작이 싼 거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다음번 투자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는 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길게 보는 관점을 가지시는 게 여러분들이 평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 시청자분들께 인사 남겨주세요. 월급쟁이 부자들이니까 네. 월급쟁이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월급쟁이 22년 차, 23년 차까지 했어요. 즉 바꿔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지 않고 월급을 받으면서 수익을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라는 게 저는 월급이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네. 월급이 좀 센 거였거든요. 저는 항상 되뇌었던 게 뭐였냐면 매월 나는 50억에서 100억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 현금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세뇌를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기 싫은 일들을 월급쟁이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자꾸 딴 거를 쳐다보게 되세요. 네. 왠지 나오면 잘할 것 같고 전업 투자하면 잘할 것 같고 절대 안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초반부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월급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엄청난 현금 흐름이고 지금 현재 모습은 빌딩 부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에 포트폴리오와 같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나씩 둘씩 더 얹어가기를 주는 게 맞다. 나오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일단 이 상황에서 점점 쉬지 않고 본인들의 실력을 키워가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응원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룡님과 뵙게 돼서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은 다음에도 더 즐겁고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룡님. 네, 고맙습니다.